자, 오늘부터 민법 들어갑니다. 1번.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100조가 적용될 할 것이고,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주물이 처분됐어요.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동산의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 취득 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종물은 주물에 딸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타인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00조가 적용될 거라서 주물이 처분이 됐어요. 근데 종물이 만약에 타인의 소유라면 그 타인이 그 상대방한테 주물이 처분이 되는 거를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아니면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동산이 내가 선의 취득했어 라고 주장하는 자는 점유 취득 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한 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등기기록에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분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할 것이다. 이건 부등법에도 자주 나와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는 거니까,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해서 등기를 하려면 분할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1필지, 2필지, 3필지 이게 분할이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한 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등기 기록에만 분필 등기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필 등기는 원칙에 반해서 등기상 무효니까 이제 싹 다 지적공부상 이제 1필지의 토지를 지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소리죠.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금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내가 여기 선의로 점유를 했어. 돈 내야 되는 줄 몰랐어. 점유물을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 있는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장사를 했다. 그러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그 사람한테 뭐 차임 상당의 뭐 부당이득을 입혔다. 뭐 이러더라도 난 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 일정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전유 부분에도 어쨌든 전유 부분을 사용을 하려면 그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경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일정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규약에 여기 대지 지분만 대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라는 규약이 없는 이상은 세트로 간다는 거죠. 대지권까지. 왜? 여긴 종된 권리니까. 매매 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매매 당사자가 실제 경계랑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착각했어요. 근데 실제의 경계를 대지로 알고 매매를 했더라도 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이제 매매의 진짜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해야 돼요. 갑에 대한 을의 3천만 원의 금전 채무에 대해서 병과 정이 연대 보증인 내부적 부반보증 1,500원. 옳은 것은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갑에 대한 을의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죠. 에이씨. 얘가 채무자죠. 3천 있고 병하고 정이 연대 보증이에요. 그리고 1,500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어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건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 포기를 했어요. 을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정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갑이 병에 대해서 채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을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정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정한테도 안 미치죠. 지금 병한테 했으면 병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병이 갑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병이 을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는 갑은 우선 을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니죠. 굳이 갑이 우선 을에게 청구하여야 할 저기는 없어요. 병이 3천만 원을 갑에게 변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있지만 정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 둘 다한테 할 수 있죠? 특히 정한테 할 수 있어요. 내부적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갑이 병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갑이 병한테 그 연대보증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병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도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예의 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저기 소멸시효를 그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무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거죠. 병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의한 상기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병은 연대보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기를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연대보증인이니까. 그쵸? 자, 대위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 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이 있고 피보증인이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보증한 사람이죠.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 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지금 돈을 빌린 거잖아요. 얘가 채무자고 채권자잖아요. 근데 피보증인을 대신해가지고 보증인이 돈을 채권자한테 갚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의 권리가 보증인한테 넘어오면서 채권자를 대위해가지고 피보증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근데 채권자가 피보증인한테 받아놓은 그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해버렸어. 이렇게 그 고의나 과실로. 그러면은 보증인은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증인이 면책 주장. 네가 이만큼 잘못해가지고 담보가 없어졌으니까
이만큼은 이제 돈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변제할 정당이 있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 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 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있는 사람이 이제 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일부를 대위 변제를 한 거잖아요. 대신 변제해줬어요. 이 경우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담보 및 권리를 취득하므로. 그쵸?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만큼의 채권이 있었는데 얘가 이만큼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에 대한 권리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위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 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에다가 적어야죠. 얘가 내가 저당권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기 등기로 얘가 이만큼 갚았어. 그래서 얘한테 이만큼 이렇게 옮겨줄 거야 라는 거 적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 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근데 제3자가 지금 유효하게 이제 이거를 변제를 한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계약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을 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사무관리 비용을 상환 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얘가 이렇게 없으면 이걸 뭘로 친다고요? 사무관리로 쳐서 상환 청구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4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 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대위 변제한 순서대로 배당하여야 한다.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타이밍, 순서,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수인이 타이밍을 달리해가지고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 일부씩을 대위 변제를 했어요. 이만큼에 대해서 1번 갑 이만큼, 2번 을 이만큼, 3번 병 이만큼 뭐 이렇게 변제를 했어요. 일부 대위 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일부 저기를 했으면은 이제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대위 변제한 순서대로 배당하여야 한다. 먼저가 아니죠. 이거는 그 지분에 따라서 안분 비례해가지고 부담을 해야죠. 누가 먼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중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게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 채권의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이거는 되게 길게 말했지만 기본이죠.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를 하더라도 그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정된 다음에 이제 변제를 해야 부기 등기가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하다.
자, 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구하는 건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 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한 후 채권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해서 대위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그 대위를 기입을 하고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한테 교부해야 되죠?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잖아요. 그래서 자,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든 없든 어쨌든 내가 유효하게 공탁을 했으면 그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계로 인한 신채무의 원인이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물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경계는 구채무랑 신채무랑 동일성이 없을 때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데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이 아예 안 됐어. 그러면 구채무가 취소되고 신채무로 넘어와야 경계가 되는 건데 신채무가 성립이 안 됐으면 당연히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겠죠.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에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해서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경계계약 성립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사적 계약인데 웬만하면 구채권 합의해제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자, 부적법하게 변제공탁이 됐어요. 그래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출급 청구를 할 수 없고 변제공탁이 부적법하게 됐으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돈이 너무 적게 들어왔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무효야. 완전히 뭐가 잘못돼서 무효야 라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출급 청구권이 없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피공탁자가 수락하면 그냥 유효가 되는 공탁들도 있잖아요.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그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없다. 이것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다른 채권에 기하여 심지어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자,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불과하다. 아니죠. 목적물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를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등기상으로도 저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이 아니고 법률상의 장애 사유인 거죠.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압류에 의한 체납 처분 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이 아니라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 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채권 압류로 인해서 채권의 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압류에 의한 체납 처분 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가 됐어요. 피압류 채권이 해지, 실효, 소멸 시효 완성 등으로서 기본 계약 관계가 피압류 채권이 소멸했어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류 자체가 실효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거 처음으로 원래 없었던 걸로 봐서 시효 중단 효과가 애초에 없어진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겁나 길어.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이거는 소멸시효가 중단해가지고 난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채무를 승인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서 권리 또는 채무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예요.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얘가 포기했구나 라는 게 확실히 인정되려면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채무 승인까지는 그냥 제 권리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치만 내가 확실히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그거는 내가 이익을 받지 않겠어요. 소멸시효 중단 종료의 이익을 받지 않겠어요 라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 다르다는 거.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쵸?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6개월 내에 갑자기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생기거나 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재요금이 체납될 시에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쵸? 미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민법 유추 적용해서 계약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없죠. 의사의 불합치로 너랑 나랑 계약이 불발됐어. 그러면은 야, 내가 너 원래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이러고서는 내가 손해본 비용 네가 다 내놔. 이건 너무 강도 아닌가요? 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어. 좋아. 이 계약할 텐데 나 여기에 조건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승낙자가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 그 승낙한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승낙한 때부터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자가 청약자가 되는 거죠.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해지 사직서 수리되기 전에는 저 사직서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효인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 작성자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의 이행 및 약정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다 하여 무효인 약관 조항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애초에 약관 조항이 무효였어요. 그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 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약정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무효인 조항이 유효하게 된다는 건 아니죠. 무효 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았잖아 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건 무효였으니까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거.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의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래 이제 매도인한테만 유리하게 작성되면 이제 그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있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무조건 매도인한테 유리하게만 작성된 계약서다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7번.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 손해금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서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해야 한다. 양 채권의 차액 계산, 상계 충당은 상계 적상 시점을 당연히 기준으로 해야죠.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있다면 이거를 먼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소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거. 자,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 명령을 받았어요. 제3채무자가. 그래서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제3채무자가 있고 압류채무자가 있죠? 그리고 압류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채권 압류 명령을 받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거나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간에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서 압류 채무자한테 상계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이제 상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았어요.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나 이거 가지고 원래 그 상계할 수 있었어 라고 대항할 수 있고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않더라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주채무자에 대해서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어요. 보증채무가 너네 그거 상계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상기할 수 있잖아. 너네 그거 상기할 때까지 나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제척기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그 안에 저기 상기할 수 있었다는 기대효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8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은 저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봐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할 의무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적법하게 그거 안 했어요 라면은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기록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아니죠.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을 했어요. 근데 등기 기록상 기재된 거는 매매인데 등기 원인이 그 다른 원인으로 저 상속받았는데요? 이렇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 등기의 추정력 자체가 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 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 무효로 된다. 보존 등기를 했어. 그 추정력은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깨지죠.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사정받았대. 그러면은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인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취득을 했어. 승계 취득을 했어. 라고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물권 발생 효력 요건이고 존속할 필요는 없어요.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만약에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럼 물건은 원인 없이 말소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여전히 명의자로 적법한 소유자로 그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 말소된 게 맞아요라고 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절차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원래는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절차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의심스러운 사정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추정력이 깨어지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기록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탁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명의 신탁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임차인은 등기기록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권한이 있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치사하지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쵸? 1회? 이거는 지금 되게 널리 알려진 일종의 상식이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실거주를 이유로 지금 임차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갱신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가 살 거예요. 했는데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을 더 살기로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한 3개월 살고 다시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전세금을 이렇게 확 올리고 싶은데 이제 임대차 저기 때문에 보호법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꼼수 써가지고 집주인이 한 3개월 들어갔다가 이제 확 올려가지고 한 1억 올려가지고 이제 내놨어. 그러면은 만약에 임차인이 그걸 알았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은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재외국민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 주민등록을 할 수도 있고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 동포거나 이러더라도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이제 주소로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혁준 쌤이 강의 때 채권자 대위권이랑 취소권을 아예 포기하고 1차 시험을 보고도 통과하신 분이 있다고 되게 신기하신 분이 있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2차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채대랑 채취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 채무자의 적극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위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담보 가등기로서 강제 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적극 재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위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 가등기로서의 강제 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딴 사람한테 이미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쵸? 임대인이 오케이 안 했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임대인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선 유효하더라도 임대인한테
그 대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제가 이제부터 임차인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287조 1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소기관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왜 안 돼요? 되죠. 피대의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피보존 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죠.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죠. 권리를 피보존 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중 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다도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애초에 같은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다가 채권 자체를 이제 저기를 했어요. 대위 소송을 하다가 채권 자체를 그 양수를 해가지고 양수금 청구의 소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위치만 달라진 거죠. 대위자에서 양수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구 원인 이런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